우리 유럽의 방산 업체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무기를 생산할 여력이 없어요. 미국의 지원도 의회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저었고 독일 국방장관은 절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박사님, 한국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토 사무총장의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거대한 위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경악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술력의 강함을 깨닫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4일 새벽 4시 브뤼셀 나토 본부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정부의 국방정책연구원으로 유럽에 파견되어 있었죠. 30년간 안보 전문가로 일해온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위성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전차 3,000여 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고 전 유럽이 공포에 떨고 있었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나토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회의가 끝난 후 급히 서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님과의 화상회의에서 상황을 보고했죠. 차관님, 유럽 전체가 패닉 상태입니다. 무기 부족이 심각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차관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박 박사님, 우리도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의 질문에 차관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나토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포격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연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때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 정부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대답이었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즉시 출발시키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무엇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까요? 당시 유럽의 시각은 냉정했습니다. 독일의 한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K-팝이나 스마트폰이야 유명하지만 군사기술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프랑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군사산업은 아직 1세대 수준입니다. 이런 첨단 전장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방산업체의 역사가 짧습니다.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검증된 서방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들도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15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토 본부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48문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보고는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가 러시아의 최신의 대포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사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 5m 이내로 명중시키고 있었죠. 러시아군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최신 방공 시스템도 K9의 신속한 사격과 이동 전술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 포는 뭐냐? 라는 러시아군 교신이 도청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월 20일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천무 다련장 로켓이 실전에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의 증언이 나토 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천무 로켓은 러시아의 S-400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서방 언론의 보도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산 무기의 놀라운 성능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냈고, 미국 CNN은 K-방산의 부상을 다루었습니다. 독일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특히 자동화 기술과 정밀도에서는 서방을 앞서고 있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걸까요? 그런데 4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4월 5일 한국의 KF-21 전투기 관련 기술이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러시아의 최신형 미사일 공격을 90% 이상 차단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의 감탄이 나토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시스템을 48시간 만에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해상에서의 성과였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해성 대한미사일이 흑해에서 러시아 함정을 상대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거리 200km에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토 고위 관계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군사 기술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보여주는 성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심지어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단시간에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님과의 면담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박사님, 사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차세대 무기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죠. 어떤 분야에 집중하셨습니까? 저의 질문에 연구소장님은 자료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무기들은 모두 AI 기반 자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둘째는 정밀 타격 기술입니다. GPS에 의존하지 않고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더욱 놀라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셋째는 스텔스 기술입니다. KF-21뿐만 아니라 우리 미사일들도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을 적용했어요. 넷째는 전자전 기술입니다. 적의 통신과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언제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셨나요? 2000년대 초반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진들이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또한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했죠. 연구소장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 LG의 디스플레이 기술, 현대의 정밀 제조 기술이 모두 우리 무기 시스템에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만의 강점이었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죠. 브뤼셀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었습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한국산 무기들의 활약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가 실전에 투입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보고는 감탄사의 연속이었습니다. K2 전차는 러시아의 최신형 T-90 전차를 압도했습니다. 기동성과 화력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방어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K2는 멀쩡했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이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했어요. 나토의 전차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K2의 능동방어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어떤 전차보다도 뛰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사용한 겁니까? 한국 기술진의 설명을 들은 후 그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융합한 다층 방어 시스템이라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0.3초 만에 요격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이건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 아닙니까? 이때부터 유럽 각국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움직였죠. 우리는 K9 자주포 100문과 K2 전차 50대를 긴급 도입하겠습니다. 노르웨이도 뒤따랐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해안 방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핀란드의 결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과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 협정을 맺겠습니다. KF-21 기술을 우리 방공망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6월 들어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특별 파트너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죠. 나토 사무총장의 연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신속한 지원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은 21세기 안보 환경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더욱 긴밀한 방산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독일 총리의 발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은 한국과 차세대 무기 시스템 공동 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정밀 타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영국 총리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과 전자전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바다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첨단 기술로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레이저 무기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서 어떤 미사일도 요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무기가 시험 운용되자 러시아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레이저 무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냐? 미사일이 공중에서 그냥 사라져버린다. 라는 러시아군 교신이 도청되기도 했죠. 나토 과학자들의 분석은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출력 밀도에서 미국의 시스템보다 2배 이상 뛰어납니다. 그리고 소형화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할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효율성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이때부터 전 세계 방산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CEO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공언했고, 레이시온 역시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와 BAE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이자 경쟁자입니다. 8월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위상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인 DSEI에서 한국 부스에는 각국 정부와 업체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브라질 국방장관은 한국에 천무 다련장 로켓을 도입하고 싶다고 공식 요청했고, 인도는 KF-21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대규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UAE는 한국과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K2 전차 200대 도입과 현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산 대공 시스템 도입으로 영공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고, 콜롬비아는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국경 방어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둘러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시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 관계자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왔어요. KAI 임원의 설명도 감동적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왔어요. 현대로템 기술진의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K2 전차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작품입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저력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는 군사기술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초소형 드론대 공격 시스템이 실전에 투입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집단 지능으로 적진을 교란시키고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미군 드론 전문가의 평가는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의 드론 수험 기술은 우리보다 5년은 앞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교함은 실로 경탄할 만합니다. 이스라엘의 드론 전문업체 관계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드론 강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기술을 보니 우물 안개구리였네요. 집단 지능과 자율작전 능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중국조차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시인했습니다. 10월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평화안보 기술 협력체가 공식 출범한 것입니다.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이 참여해서 차세대 방위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기술 리더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호주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의 평가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리 기술진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팀장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박사의 철학도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방어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한화 시스템 엔지니어의 신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기술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11월에는 더욱 뜻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 한국의 평화기여 기술상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기술에 대한 상이었죠. 유엔 사무총장의 발표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력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기술이 어떻게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런 국제적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도 급증했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기술에 감사드립니다. 12월 말 1년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아무도 한국의 군사 기술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기술진들이 보여준 휴머니즘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뛰어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백성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기술진들도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군사기술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술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억지력을 통한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계속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30년간 안보 현장에서 일해온 한 연구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